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중입니다. 병법사 제99부 정유재란 무자비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6년 9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강화회담이 파탄이 나면서 조선 전역에는 또다시 전운이 들이오게 됩니다. 일본의 태압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마 이제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못 미친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회담이 왜 궁극적으로 파탄이 났냐라고 했을 때 조선이 추구했던 거, 명이 추구했던 거, 일본이 추구했던 게 서로 다 달랐고 이게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이몽도 아니고 삼몽이죠. 어떻게 보면은 동상삼몽이었는데 그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메울 수 없는 차이를 확실히 여기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화회담이 결렬이 됨에 따라서 극도로 광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각 전쟁을 하겠다라면서 정치적 공갈을 일삼게 되는데, 근데 재밌게도 본격적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때는 1597년 7월이에요. 이순신이 제거된 게 2월이거든요. 이순신이 제거된 다음에 5개월이 지나서야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회담이 파토나고 실제로 칠천량 해전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10개월 동안의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그 10개월 동안 물론 일본군이 축차적으로 조선에 계속 유입은 되지만 이렇다 할 군사 행동에는 또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이 전쟁의 재개는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좀 쫄리는 게 많았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도요토미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도요토미의 위상은요, 조선의 국왕 선조라든가 명제국의 황제 만력제하고는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일본은 지방을 각 다이메들이 장악하고 있는 봉건 체제였고, 특히 당시 일본의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그 다이메들 가운데서 정점이 오른 사람에 불과했던 거지, 조선의 국왕이라든가 명제국의 황제 같은 그런 위치는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유 중 하나가 또 그거였거든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보다 자신의 그런 위치와 이상을 확고하게 다지겠다, 그런 계산도 있었던 건데, 따라서 이번 전쟁에 동원됐던 일본 군대는요, 엄격하게 말해서 일본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조직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왕의 군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조선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국 초기 때 쓰시마도 정벌을 하고 사군 육진도 개척하고 그 이후에도 여진족 방면으로 출병을 여러 차례 하거든요. 이탄계난 진압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다 조선 국왕의 군대고 관군이에요. 근데 일본군은 그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다이메들로부터 차출된 병력들을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은 연합체에 가까운 형태의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여전히 봉건제적인 성향이 짙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각 다이묘들의 이해관계도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도요토미는 고니시를 비롯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이묘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병법사 초반에 한번 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만약에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으면은 영지를 몰수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갖다가 서슴지 않았고, 또 더불어서 만약에 조선과 명을 정복하면은 그 공적에 따라서 점령지를 새로운 영지로 하사하겠다, 그런 회유도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 면면들을 보면은 사실은 도요토미 측근 무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을 키워줄 의사도 나름 좀 내포는 돼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협박과 회유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다이묘들을 전장으로 내모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전 초기에는 조선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하긴 했는데, 일본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비록 개전 초기에 꽤 진격을 해가지고 불과 20여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 데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정작 국왕인 선조를 놓쳐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바다에서는 이순신에게 연전연패를 당하게 되면서 해상 보급로가 끊기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차린 조선군이 각지에서 반격을 가하게 되면서 전선이 점차 교착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제국이 대규모 파병을 해옴에 따라 이제 전쟁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임진왜란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다이묘들은 대륙 정복은 고사하고 이거 조선 정복조차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히데요시는 이거를 몰랐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와 같은 현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히데요시가 아주 야심차게 주도를 해가지고 전쟁을 거하게 일으켰잖아요. 하기 싫다는 사람들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가지고 다 억지로 등 떠 밀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오게 될 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히데요시의 정치적 위상과 입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가뜩이나 여기는 조선이나 명 같은 그런 중앙 집권 체제도 아닌데, 자, 그래서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올 수는 없고, 하여튼 뭔가 적절한 명분을 얻어가지고 철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명과의 협상에 매달리게 됐던 건데,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명과의 강화 회담이 끝내 파국을 맞이하면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적절한 철수 명분을 얻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측 입장에서도 나름의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개전 초기 일본에게 있어서 조선은 정복의 대상이었지 외교적 교섭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선 측하고 외교적 교섭을 공식적으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고니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섭을 했던 거지, 그게 일본의 공식적인 방침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조선을 패싱하고 명제국과 교섭을 계속 이끌어 나갔던 건데, 근데 이것도 무리가 있죠. 막상 당사자를 지키고서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게 그게 한계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끝내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도요토미는 부랴부랴 이제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조선에게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가 이제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은 많은 거 원하지 않는다, 뭐 땅 달라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선의 왕자 한 사람을 인질로 보내라. 뭐 인질이 조금 거시기하다면은 와서 이제 인사차 파견하는 거 정도만 해도 좋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내 체면만 좀 살려준다면은 내가 철군할게 하면서 이제 비굴하게 화의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뜻밖에도 이제 여기서 일본이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그동안은 교섭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던 조선에게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 통이 바로 김응서였잖아요. 항해들의 대장이자 가장 이제 일본과의 접선이 많았던 일본 통이 김응서였는데, 그래서 뭐 고니시가 특히 이제 조선 측에다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협상을 요청을 할 때 김응서를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본 측에서 누가 보냈다라고는 안 써 있긴 한데 아마 미로 짐작컨대 고니시가 보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성병사 김응서의 치보에 외의 서계를 올려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서계가 누가 썼는지는 안 써 있는데 아마 추정컨대 고니시가 쓴 것 같아요. 그 서계의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 얘기하고 있냐? 귀국은 예의만을 고수하고 천지는 돌아보지 않아 살해차 왕자를 일본으로 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이제 핵심 구절인데, 이때 당시 일본 측이 요구했던 핵심 사항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딴 거 다 됐고 그러면은 왕자 한 명만 좀 인질로 보내라. 근데 이게 아마 도요토미는 인질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니시가 인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보낼 게 뻔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인질까지는 됐고 그냥 인사차라도 좀 보내라.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임해군하고 순하군을 풀어주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인사차 한 번쯤 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조건만 이제 해줘도 우리는 철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자를 일본으로 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만사가 이미 끝나버렸으니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불언간에 반드시 자웅을 결정하는 한판의 전쟁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1597년 3월 30일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조선 측에다가 외교적인 채널을 트자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왕자 한 명만 보내서 뭐 좀 인사차 오기만 해라. 그 정도에서 체면 치레만 해줘도 우리는 좀 물러날 의향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제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이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이 좀 이제 입장을 선회를 해가지고 조선 측에도 외교적 채널을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건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정말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게도 조선 역시 일본을 외교적 교섭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일본을 이거 완전 괴뢰도당, 역적패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라고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사실 조선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 전쟁 기간 동안에 국토의 대부분이 유린을 당했고 특히 제2차 진주성전투 때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인명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민심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일 치명타가 요거였는데 이게 좀 사건이 되게 컸어요.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있던 기간에 어서 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조선의 왕릉에는 이런 저런 이제 보물들이 부장품으로 들어있다더라. 그래서 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도구를 당했던 능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선릉과 정릉이었는데 선릉은 성종의 왕릉이고 정릉은 중종의 왕릉이죠. 여기가 도구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본군이 물러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때 관짝을 끄집어내서 왕들의 시신을 능욕하는 그야말로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요 왕조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조선이 뭐 특이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건 어느 왕조 국가든 다 똑같아요. 그야말로 최고 존엄이 손상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실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이 마당에 그냥 일본이 요구한 대로 뭐 왕자 한 명 보내서 화친합시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신하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당시 조선 조정의 방침은 일본과는 그 어떠한 외교적 협상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일본군을 몰아낸 다음에 나머지 국토를 수복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 본토까지 타격해가지고 보복성전을 가하고 싶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조선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일본과 그 어떤 외교적 협상도 거부한 채 일본군의 무조건적인 철군 그리고 전범에 대한 처벌 특히 이 선릉과 정릉 도굴 했던 책임자 데려와라. 이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화회담이 파탄난 이후에 도요토미는요, 원래 본래 이제 이런 협상은 고니시한테 많이 일임을 했는데, 이제 가토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조선 측에 접근을 하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시종,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조선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당시 조선은 어떤 생각을 또 한 거냐면은, 이걸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내부적으로 무너뜨려버리자. 또 그런 계산도 나름 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도요토미가 전쟁 재개를 선포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일본이 원체 이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마지막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선에 매달리는 바람에 허비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선 입장에서도요, 이런 강경책이 마냥 또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현실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애석하게도 좀 분하지만 뭐냐면은 조선군이 자력으로 일본군을 완전하게 몰아내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조선 조정이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벌였던 장문포 전투. 그 장문포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장문포 전투는 조선이 나름 총력을 기울인 작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동원이 사실 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전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과도 미미했던 사실상 실패한 작전이었다고 조선 조정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렸던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인 게 조선은요, 자력으로도 외성 한계도 함락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였고, 그거를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순히 조선이 허접해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명제국이 엄청난 병력과 물자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제국도 외성을 한 개도 함락을 못 시켜요. 이거는 반대급부로 말하면 당시 일본군이 그만큼 극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때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이 정말 열악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단순히 뭐 조선이 허접해서 허약해서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름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었어요. 당시 조선도요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의 소진이 정말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국왕인 선조가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다 보니까 모든 그런 전력이 다 한양이 집중돼 있어요. 현대 대한민국도 사실 좀 유사하긴 한데 그렇게 한양이 집중이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그 한양을 빼앗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의 행정망 자체가 뭐 호적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인구 파악하고 세수 걷고 하려면 그런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토지가 그렇게 비옥한 나라가 아니라 가지고 조선의 농업 생산력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 그게 농사 기술이 낙후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후나 토양 문제인데 당시 조선의 농업 생산력 수준은 이제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한 해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흉년이라도 한번 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떼거지로 나오는 게 당시 조선의 경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그 해 제대로 농사 못 지었죠. 그나마 지어놓은 농사도 대개 군량미로 소모되거나 혹은 일본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냐? 자,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93년의 이야기인데 특히 일본군에게 첫 타로 공격을 당했던 경상도 지역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안집사, 김느기 치기하기를 경상도에서 토적들이 일어나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대낮에도 재물을 빼앗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군만 문제인 게 아니라 사방에서 도적대와 반군들이 창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났을 적에 소탕하지 않으면 뒤에 도모할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기근이 날로 심해지고 지력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겹쳐요. 흉년 그리고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또 찾아오죠. 역병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경상도 일대는 초토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 질비하여 그 참혹한 정상을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모든 곡식의 종자 역시 전부 떨어져 심지어 지금 종자도 떨어지는 상태예요. 전라도에서 수송해올 곡식만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이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도의 관곡을 급히 운반하여 경상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전라도가 거덜이 났으면은 조선은 개전 초기에 못 버티고서 끝났어요. 그나마 전라도 지역이 방어가 되면서 어쨌든 여기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가까스로 이제 개전 초기에 버티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개전 초기 조선의 상황이 정말 이렇게 심각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1595년과 1596년에는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숨통은 트였다는 거죠. 근데 풍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처럼 몇 년치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해 한 해는 그래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그 정도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게 굶주렸다가 몇 년간 굶주렸다가 갑자기 풍년이 되니까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은 지금 어차피 전쟁 통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이라도 좋지 않냐
그러니까 기왕 풍년 들었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고서 좀 대책 없이 먹는 분위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이제 지적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당시 세상 민심이 흉흉했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까지 이게 악재로 작용했던 게 뭐였냐면은 전염병이 창궐이에요. 이 전쟁과 전염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질적인 두 집단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면역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전염병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 측도 걸리고 방어 측도 걸려요. 양측 다 걸리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특히 어느 쪽이 굉장히 불리해지냐면은 방어 측은 굉장히 불리해져요. 공격 측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토는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은 지금 본토 자체가 전쟁통이다 보니까 전염병이 쉴 새 없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의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을 가지고서도 전염병 같은 거 한번 퍼지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시대는 이게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 무적을 자랑했던 이순신의 수군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정말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문포 전투 당시 때 동원됐던 조선군 숫자가 적었던 이유도 원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또 대표적인 사례로 고원백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역병이 한 차례 돌게 되면서 자신 휘하했던 병력 4천여 명 중에서 고작 100명만 남고 나머지가 다 증발해버렸다 하면서 선조에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당시 역질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원백이 아래기를 신이 처음 양주 목사가 되었을 때 밤에 공격하기 위하여 3,700명과 승군 400명을 모집하였는데, 그러니까 대략 이제 토탈에서 4,000명이 좀 넘는 병력이죠. 모두 역질로 죽고 남은 자는 단지 100여 명인데, 그러니까 이 역질 한번 돌면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망률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신이 이번 점열에 거느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0명 중에서 100명 사람은 지경이니, 뭐 여기만 그렇겠어요, 그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마음은 앞서는데 이게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얼마나 조선군이 처참한 상황인지를 또 그 이하 고원백이 계속 기술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왜적과 싸울 때 왜적과 아군 어느 쪽이 나왔는가 하니 고원백이 아뢰기를 신은 작은 싸움을 40전 큰 싸움은 100여 전을 하였는데 아군은 훈련이 되지 않아 을의 겁을 먹고 도망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군 중에서 훈련 도감이라든가 이순신의 수군이라든가 일부 부대는 정예 부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전염병이 시달리고 훈련도 낮고 사기도 좀 저하되고 그런 오합지졸화되어 있는 부대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하 내용을 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이 임진년에는 매양 소수의 적을 상대로 기회를 틈타 전우를 쳤기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당시 조선군이 소규모 국지전은 잘해요. 소규모 국지전을 해보면 하는데 이게 총력전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저런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조선은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대로 국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을 좀 하려고 해도 이거 전염병 자꾸 돌지. 지금 풍년이 그래도 2차례 들었다거나 하지만 그동안 원체 손해본 게 많아가지고 그거 메꾸는데 정신없지. 게다가 지금 행정망이 거의 반쯤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옛날만큼 그렇게 통치도 수월하게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각지에서 반란군이나 도적도 일어나고 있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강화회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이 일어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될 게 조선 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복수심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보복성전을 부르짖었던 거냐?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냐?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람들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조선 조정이 이런 현실을 모르진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했냐면은 나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고 있는 구석이 도대체 뭐였냐? 조선 조정은요, 자력으로 일본군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명제국의 힘을 빌린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계산을 깔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명제국이 과연 이번에도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을 베풀어서 도와줄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